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공주아빠님께서는 부동산 직업괴담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고 정말 저에게 충격도 많이 안겨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공주아빠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조금만 듣고 싶어요. 어떤 건지. 오늘은 일단은 요 직업괴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누가 들으면 아니 부동산에서 뭔 이런 예. 일들이 많냐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긴 무서운 네.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막 기분 네. 좋고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지만 또 사람이 사는 곳을 또 중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 2년 정도 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저희 사무실이 있는 근처에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이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마당도 있고 2층짜리 주택인데 자기가 이 집을 좀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막 끝나던 시기긴 한데 금리가 이제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 매매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모님,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래 오래된 건물 찾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매매가 아마 힘드실 거다. 그냥 제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1억 몇천 더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금액을 대충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짜더라고요. 집 금액 자체가. 그래서 와, 이거는 대출 조금만 받으면 그냥 내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집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은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팔아볼 테니까 이제 뭐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이제 이런 금액적인 이야기들을 조율을 받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팔아달라 해서 저는 이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고를 올리고 한 일주일, 2주일도 안 됐는데 그 집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한 3-4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른 것도 제가 막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집 중개를 갖다 제가 좀 뒤로 밀어놨던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냥 날 잡고 한 번에 이 사람들 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월요일은 이 팀, 화요일은 저 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다 잡았죠. 한 주 동안.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그 집에 처음 들어가 본 거였어요. 외관은 제가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봤고 이게 보면은 저희는 구조가 다 아니까. 근데 보니까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독주택들은 밖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없애버리고 1층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거를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뭐 오히려 좀 약간 복층 느낌도 좀 나고 생각보다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구조가 1층에는 방 2개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투룸 구조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제법 넓은 한 10평짜리 방 하나가 크게 나오고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니까 뭐 봤던 손님들 다 마음에는 들어 하셨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싸냐,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게 건물이 당연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다 고지를 해드리거든요. 솔직히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매도인이 그거를 뭐 수리를 해주든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를 하든 그런 하자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딱 최종적으로 두 팀이 서로 하겠다라고 계약금을 걸겠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손님을 또 가려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한 팀은 자기가 들어오는 조건이 올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이분은 3인 가족이었는데 50대 부부 2분이랑 성인 자녀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살 건데 아내를 예쁘게 올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라는 팀이 있었고 그분들은 또 좋은 게 자기들한테 이거를 팔면은 매매가를 한 500만 원 더 쳐주겠다. 이거를 저보고 뭐 수수료로 가져가시든 아니면은 매도인한테 드리든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셔라. 자기들은 이 집이 너무 들어오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팔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도인한테 말을 했죠. 돈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겠다. 계약금을 넣을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매도인이 갑자기 저한테 딱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리모델링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80년도 때 지어진 건물인데 당연히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을 안 하면 됩니까? 안 팔겠대요. 리모델링 하는데 왜 그걸 안 파냐.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매를 해서 들어오는 건데 자기는 절대 안 팔 거래. 리모델링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판대.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안 된대. 뭐 수리할 게 있으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수리를 해줄 테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지 싶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손님한테 또 연락을 했죠. 그 다음 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팀은 리모델링은 안 하고 부분 수리를 할 거래. 자기들은 예산이 조금 빠듯한데 매매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해서 부분 수리만 딱 하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또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그러면은 부분 수리 누수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싹 점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1층에 들어가면은 거실 옆에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방을 원하는 벽지 색깔로 도배를 또 해드리겠대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꿀이다 싶어가지고 그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원하는 스타일의 도배지가 있냐 하니까 뭐 자기는 실크 재질의 뭐 화이트 톤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그 도배를 해놨다고 한 번 더 보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치르고 입주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저도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입주일이 돼서 그 매수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잔금 놓고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동네에 갈 일이 좀 있는데 한번 좀 보러 가도 되냐 하니까 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그 새로 입주하고 있는 그 주택에 갔죠. 가니까 도배를 화이트 톤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이 더 오래된 집 같지도 않고 더 깔끔하고 저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들어오는 매수인들도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잔금을 다 확인했냐고 매도인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매도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거 잔금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수수료도 받을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내봤죠. 사모님 뭐 잔금 얼마가 들어갔는데 확인하셨냐. 확인하셨으면은 우리 중개보수 수수료도 좀 입금을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문자 답장은 또 바로 오더라고요. 계좌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로 계좌를 드렸죠. 계좌를 드리니까 바로 수수료가 입금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했고 고생하셨다라고 또 전화를 한 번 더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이번에 또 돌려버려요. 그러더니 문자가 한 개가 또 왔는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나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뭐 매수인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수인한테는 혹시라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매도인한테 어쨌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뭐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는 것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매수인들도 막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정신없이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데 그 매수인한테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혹시 이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거는 없었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모른다. 그냥 우리 부동산에 그 매도인께서 찾아오셨고 매물 접수했고 나는 그거를 중개를 하고 판 게 끝이다. 거기서 있었던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알기가 힘들다 사생활이다 보니까.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니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잠만 들면은 느낌이 좀 너무 이상하대요. 마치 누군가가 자기들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지켜보는 것 같고 막 시선도 느껴지고 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자기가 기분 탓인가 했는데 또 자기는 그런 미신 이런 거를 워낙 믿고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전류가 흐르는 소리 이런 게 좀 더 크게 들렸을 수도 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한 번 더 전화를 해달라. 그때는 내가 매도인을 찾아서라도 그거는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아, 사장님, 이 집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 집에 식구들이 총 몇 분이 있냐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2명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요. 엄마, 아빠가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가 40대 초반? 이렇게 많지는 않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자고 그 옆방에서 작은 애기가 자고 큰 애는 2층에서 잔대요. 근데 큰 애가 새벽에 자다가 오빠 하면서 막 계단을 통해갖고 막 우다다다다닥 내려왔대요. 내려오더니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애기한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니까 막 누가 자기 옆에서 막 똑똑똑똑똑똑 뭘 막 두드린다고 애가 너무 겁이 질려서 막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뭘 두드린다는 거야. 여기 2층이라서 뭘 두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 귀에다 대고 누가 뭘 두드려 똑똑똑똑거리면서 무서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초등학생 아들을 안고 그렇게 잤대요. 자는데 남편이 가다가 또 새벽에 와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또 벌떡 일어났대요. 그 아내분이 당신은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탁 두드리는 소리 안 나나 물어보더래요. 그 와이프가 목탁 무슨 목탁 이 야밤 새벽에 무슨 목탁을 두드린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서 목탁을 두드린다니까 막 이러는 거래. 이게 한 사람이 치는 목탁이 아니라 수십 명이 지금 내 귀 옆에서 지금 치는 소리를 내 들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겁에 질려가지고 큰애가 아빠 막 똑똑똑똑 아빠 소리 들었지 막 이러면서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볼펜 같은 거를 들고 그 침대 프레임을 막 두드리면서 아들한테 물어봤대. 혹시 너가 들었던 소리가 통통통통통 이런 소리야? 물어보니까 맞아 아빠 이런 소리야. 이게 이제 목탁 소리랑 좀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었던 소리랑 아빠가 들었던 소리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음날 전화가 온 거죠. 너무 무서웠다고 어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솔직히 무속인도 아니고 제가 진짜 뭐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다. 가가지고 그 집을 다음날 낮에 한 점심 지나서 아마 2-3시쯤에 방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딱 가자마자 했던 게 신발장 안에 들내가지고 부적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던 집들은 꼭 그런 싱크대 및 하부장이라든지 어디에 부적이 몇 장씩 꼭 나오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 이제 부적이 있을 만한 위치 혹은 부적을 좀 숨겨둘 만한 위치 그런 데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깨끗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그런 거를 조금 느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모님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애들은 다 학교를 가고 남편은 출근을 한 상태였거든요. 사모님 제가 뭐 집안에서 이상한 짓 안 할 테니까 저 혼자 있게끔 좀 잠깐 마당에 가 계셔라. 내가 커피 사왔으니까 이거 커피 한 잔 마당에 앉아고 좀 드시면서 계셔라. 집안 구조 좀 한 번 더 혼자 보겠다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보내고 제가 큰애기가 잤던 그 작은 방 거기에 이제 혼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가족들 단체로 그냥 꿈을 뭐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은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2층도 올라가 봤어요. 그 2층에서 큰애기가 그 목탁 소리를 들었다 했었거든요. 2층도 없어. 2층도 너무 깨끗하고 그냥 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도배도 더 예쁘게 해놓고 잘 해놨더라고요. 오래된 집 같지도 않고. 거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안방을 딱 들어갔죠. 안방에 들어가니까 머리털이 바짝하고 쓰더라고요. 순간. 정전기 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머리가 삐쭉 쓰니까 머리를 다시 가라앉히려고 제 왼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는데 제 손 위로 다른 누군가의 손이 딱 만져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쪼그려 앉으면서 욕을 했죠. 오씨 뭐야 이러면서 이제 쪼그려 앉았죠.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안방에 들어올 때 뭔가 이상한 좀 이질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도인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사모님한테 집 구조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뭘 찾아봐도 이상한 건 안 나오더라. 근데 우리 혹시 모르니까 뭐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매도인한테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다.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 찾지 하다가 제가 판 그 주택 옆집도 주택이거든. 그 가운데는 무슨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옆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주택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봤죠. 찾아가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바카스 한 개 사들고 가서 이 옆에 집 판 사람인데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바카스를 딱 봤더니 옆에 집을 한번 힐끔 보시고 아유 나는 모릅니다 가이소 이라는 거예요. 찝찝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갖고 아니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조금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말을 좀 해주시라. 우리도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끝까지 말을 안 해. 분명히 뭐가 있긴 있거든요. 아유 나는 모릅니다 그냥 갈 길 가이소 아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싫다는 사람 더 붙들고 하면 제가 이제부터는 진상이 돼버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할머니랑은 헤어졌죠. 저도 그 매수인한테 일단 가보겠다 하고 그 매도인이 연락처를 바꾼 것 같다. 내가 혹시라도 뭐 알게 되면은 말씀해 드릴 테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라. 그러면은 내하고 같이 뭐 무당집을 가든 어떻게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전화를 해달라 하고 이제 제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날 밤 11시인가? 완전 제가 잠에 딱 들었을 시기에 그 매수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하면서 얘 왜 그러십니까? 이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빨리 와보세요 라는 사진을 딱 찍어 보냈는데 와 그 안방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화이트 톤으로 도배를 새로 해줬다는 그 벽, 그 벽 일부분이 애기가 장난치다가 벽을 찢어 먹었는데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 건들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냅두고 내일 가겠다고 제가 갔어요. 딱 가니까 많이 찢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조금 일부분만 찢어졌는데 그 일부분 안으로 시멘트 앞에 이제 그 부적이 몇 장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일단은 그 매수인한테 이거 뜯자, 찝찝해갖고 어떻게 사냐, 일단은 도배지부터 들내보고 부적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 매도인을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은 이런 무속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고 뒤처리를 하자. 근데 우선은 부적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니까 도배지는 뜯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께서 당연히 뜯어야 된다고 뜯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옆에 커터칼로 모서리 부분을 쭉쭉쭉쭉 그어가면서 이제 부적이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예. 결국에 그 남편분하고 저하고 동시에 도배지를 쫙 하고 뜯었어요. 뜯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부적이 수백 장 정도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와, 보는데 너무 기이하고 이게 소름이 탁 돋더라고요. 이 부적을 보는 순간. 뭐 한두 장이 있는 거면은 저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똑같이 생긴 부적이 한 면을 갖다가 다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그 남편분은 눈이 돌았죠.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당신은 뭐 이딴 집을 갖다가 뭐 중개를 했냐면서 우리가 쌀 때부터 이상했다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진짜로 이런 것들을 알고 팔았으면은 제가 지금 며칠째 이 집에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도와드리려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나도 몰랐다.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지. 나 이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판 게 다였다. 근데 이제 그 남편분께서 그 커터칼로 나머지 그 도배가 되어 있는 면 총 3면이 더 있었거든요. 그 3면을 다 뜯었는데 거기는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대 딱 바로 옆에 있는 그 면만 그 부적이 수백 장 수천 장이 딱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적을 보니까 달라요. 이게 같은 부적이긴 한데 한 패턴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 4개를 똑같은 부적을 도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적을 다 찍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하다가 일단은 그 매수인들은 자기들이 이 부적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저한테도 뭐 어떻게 됐든 알아보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도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 조금 유명한 그런 무속인 분들 몇 분 아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부적을 보여드리니까 모르겠대요. 왜 이런 짓을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없대게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애들도 있고 한데 굳이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사진상 이 부적상으로는 별게 없어 보입니까? 하니까 별게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총 3분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3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 제가 있는 그 동네에서는 좀 알아주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다 하고 그 매수인한테 전화를 했죠.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편도 일 쉬고 무당들 막 만나러 다녔는데 다들 이 부적을 보더니 뭐 모르겠다, 이런 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집에서 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조그마한 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저 절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산 그 아내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절에 갔거든요. 다음날 절에 가니까 이게 좀 약간 절은 절인데
거기서 뭐 숙식도 다 하시고 뭐 일상생활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런 절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절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주택인데 절로 이렇게 마크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를 가가지고 계십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스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스님한테 자초지종 설명을 좀 드렸죠.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옆에 있는 주택을 나는 판 중개사고 이분은 산 매수인이다. 근데 집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스님 이런 쪽으로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자기는 스님인데 신내림을 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싶어서 스님인데 신도 받구나 해서 가서 막 다초지종 이야기를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적 사진을 제가 딱 보여드렸죠. 부적 사진을 딱 보시자마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 내가 쓴 건데 라는 겁니다. 예? 스님이 쓰셨다고요? 이거 내가 5년인가 6년 전에 자기가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 무슨 부적을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많이 안 썼답니다. 자기가 쓴 부적은 딱 손가락으로 이 3개를 딱 썼다 하더라고요. 일단 이 집이 어디냐고 자기 지금 가겠다고 해가지고 딱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이 집이었네, 이 집 맞네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면서. 그러더니 저희가 안방으로 그 스님을 모시고 가니까 갑자기 스님이 안방에 들어오시자마자 막 뒷걸음질을 시더니 화장실로 가셔서 구토를 막 하시더라고요. 왜? 헛구역질을. 그러니까 막 토를 뱉은 건 아닌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저도 그 구토하시는 거를 봤는데 계속 헛구역질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 한 잔 드리고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부적 한번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만져도 됩니까? 하니까 만져도 된대. 부적을 만지니까 그 스님이 말한 그 부적 3장은 일반 부적 종이가 맞는데 우리 그 한지라고 하네. 그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로 된 부적 종이가 맞는데 나머지는 A4 용지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그 수백 장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부적을 갖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노란색 용지를 놓고 프린트기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거를 뭐 100장이면 100장, 1000장이면 1000장 복사를 해서 그거를 또 오려가지고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붙여놨던 거죠. 그 스님이 이걸 보시더니 왜 이런 짓을 하셨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매도인이 연락이 안 된다. 나는 지금 하루아침에 사기꾼 소리 듣게 생겼고 지금 이런 집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시겠냐.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한 6년 전에 그 매도인이 자기 딸하고 둘이서 이렇게 살다가 원래는 남편하고 별거를 했었답니다.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딸하고 엄마랑 이렇게 같이 사는데 딸이 되게 엘리트였다 하더라고요. 딸이 되게 공부도 잘해서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은 그 학교 좋지 할 정도의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발을 잘못 디뎠답니다. 그래서 애가 완전히 강신도가 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엄마 몰래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에 다 헌납해버리고 그 애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그 안방에다가 애를 감금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서울에 가야 된다 나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딸을 갖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학대죠. 아닌 학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딸도 그 종교에 너무 깊게 빠진 나머지 정신을 조금 차렸어야 됐는데 그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뭐 본 건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스님 말씀으로는 이제 딸이 죽고 나서 이제 좀 안 좋게 돼서 이제 그 원기라고 하죠. 그런 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엄마를 못 살게 굴고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어머니가 매도인이 그 스님을 찾아왔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스님이 그 부적을 3장을 쓰셔가지고 하나는 거실에다 놔두고 하나는 안방에다가 놔두고 하나는 작은 방에다가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스님이 제한 조치를 하고 한 몇 달 있다가 그 스님한테 과일이며 뭐며 사들고 와가지고 스님 덕분에 우리 애가 이제 안 나타난다. 좋은데 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당시에 그 좋은데 간 게 아니라 당장 그 당신 옆에 못 오게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딸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은 내가 지정해주는 이 요일 이 시간에 무조건 딸을 위해서 제사를 해라.
그래서 그게 뭐 3년 동안이었나 4년 동안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딸이 또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뭐 당연한 거다. 저 부적은 그냥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지 저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니까 꼭 내가 시킨 대로 그 오늘부터 가가지고 당장 제사부터 지내라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그 아주머니가 절에 안 나타났다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을 까먹고 계셨던 거고 근데 오늘 안방에 들어봤을 때 그 원기를 자기가 봤답니다. 원기가 부적이 있는 부분 반대편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되게 기괴한 자세로 고개를 꺾어서 자기들 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기 손에 목탁이 들려 있었답니다. 제가 저거를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탁을 하나 들고 있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매수인들이 잠자리 잘 때 막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하던데 그러면 저거를 제가 친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저 원기가 자기를 약간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자기가 스님이니까 그거를 똑같이 저 부적을 쓴 사람이 스님이니까 그 목탁을 어디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두들기면서 약간 조롱하는 거죠. 자기 안 가고 여기 있다라고. 근데 지금 자기가 해하고 싶은 존재인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구석에서 그냥 얌전히 있는 것 같은데 저거부터 일단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초지종을 새로 그 집을 산 남편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남편분은 또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받았던 중개보수 수수료를 드리면서 이걸로 저 스님 통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슬하든 뭐를 하든 보태자.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는 도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분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돈을 일단 받긴 받더라고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속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스님께서 일단 구슬 한번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분이랑 또 스님분 뭐 직원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대여섯 명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맥주 대낮에 거기서 구판을 벌리더라고요. 저는 스님이 굿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영역 총기. 진짜 무슨 그런 것처럼 남자 스님이셨는데 되게 근데 굿을 진짜 저희가 아는 그런 무당분들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하시고 저희 보고는 뒤에서 싹싹 빌어내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굿판에 참여를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굿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했죠. 점심때 시작해서 끝나니까 저녁이었으니까. 그 스님분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하시더니 이제 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보냈답니다. 보냈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만 찾으러 간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했고 이 부적은 진짜 자기 믿고 이제 다 떼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적을 다 떼고 그 새로 집을 산 분들은 그 스님 말씀만 믿고 이제 그 도배 업자 불러서 도배도 다 새로 했고요. 그 스님한테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집에 뭐 부적이나 이런 게 있는 뭐 그런 기운이 있냐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없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저희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다 헤어졌죠. 그렇게 헤어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었나?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걱정이 돼서 그 매수인 아내분한테 연락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러면서 뭐 커피 기프티콘 이런 것도 보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덕분에 잘 해결돼서 좋다. 잘 지내고 있다. 이제는 그런 꿈도 안 꾸고 뭐 목탁 소리 이런 것도 안 나고 우리 다 잘 지내고 있다. 수수료까지 반납해 주시고 감사했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끝났다 싶었죠. 그러고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돌비부동산의 돌비소장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부적대쇼라는 거예요. 딱 목소리가 되게 화난 목소리로 아줌마가 부적대쇼 딱 한마디를 하시길래 제가 딱 듣자마자 매도인이구나 싶었죠. 제가 받자마자 그냥 바로 욕을 했거든요. 아줌마 미쳤냐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말을 안 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사기꾼 소리까지 듣고 내 수수료까지 다 반납하고 저 집에 내 한 달 동안 시달렸다 하나? 이러면 그런 거는 내 모르겠고 부적 왜 뗐어요? 라는 거예요. 그 스님 아직 거기 있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모르겠고 당신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진짜 사기죄로 확 고소해버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제가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스님 연락처를 제가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안 그래도 그 매도인이 바뀐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 전화가 와가지고 부적됐냐고 하는데 스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젯밤에 꿈에 그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은 딸내미가 내 꿈에 나와가지고 지가 엄마 찾았다고 내한테 자기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시고 웃고 갔다면서
지가 엄마 지금 만났네. 그러니까 지가 엄마가 지금 당신한테 전해서 내 어디 있는지 안 물어보던가요? 라길래 스님 예 물어봐서 아직까지 거기 계시다 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다. 저래 나쁜 사람 나는 더 이상 뭐 도와줄 것도 없고 집 대문 걸어 잠글랍니다. 라고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할 거 하이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전화를 끊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제가 또 우연히 그 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간 김에 그 스님이 살짝 생각나서 가는 김에 또 앞으로 뭐 제가 일이 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 스님을 찾아갔죠. 하니까 스님이 다행히 그날은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한테 그가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말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아줌마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서 자기 좀 보게 해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내내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자기 풀에 지쳐갖고 갔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럼 이제 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뭐 자기들이 실력 있는 무속인들이나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는 줄 수는 있는데 자기는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딸이 막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말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심각한 것도 아닌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했고 때리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듣고 나니까 그냥 아유 다 지 팔자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도와줄 거고 아마 뭐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그 매도인도 연락도 안 왔고 저도 굳이 연락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스님도 그 이후로는 그 아주머니가 찾아오고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이것도 레전드다, 진짜. 아니, 정말 이 부동산 특히 하시면서 공주아빠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야, 이런 경우도 다 있고, 뭐, 스님이 굿까지 그렇게 대낮에. 근데 유독 와, 저한테만 네. 이런 일이 많은 겁니다. 쟤랑 같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 겪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뭐 맞아요, 해봤자 뭐 헛것 보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었고 뭐 아니면은 강도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일어났던 집을 중개를 해본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저처럼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국에 몇 안 될 거예요. 사실, 현실 공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동산업 말고 귀신을 자꾸 목격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일반 중개인분들도 한두 번쯤은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예, 알면서 이제 묵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쵸. 나중에 물어보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의 입장도 있긴 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예, 중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고, 오늘 공주아빠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주아빠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섬뜩한 레전드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이거 듣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개인분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잘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공주아빠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 공주아빠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